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진짜 대단하다. 2. 3,470개 반도체 회사 비상 휴업. 3. 한국 수출 규제 안 없앤다. 더 강화할 것.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한국이 어떻게 감히 바이든이 극대노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최근 2023년에 미국은 아프리카에 올인하겠다라고 천명했는데 이 발표 직후 한국이 아프리카와 엄청난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바이든의 계획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리자 바이든은 단단히 화가 났습니다. 예상치도 못했던 한국이 아프리카와 얼마나 큰 계약을 체결했는지, 얼마나 대단하길래 바이든이 이토록 화가 났는지, 아프리카는 왜 미국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는지, 올해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경제가 지난해보다 더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6일 현지 시간 블룸버그 통신 산하 경제연구기관인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이날 공개한 내년도 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2023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4%로 당초 올해 추정했던 3.2%보다 크게 낮아질 것이라며 이는 1993년 이후 금융위기와 팬데믹 비상사태가 벌어진 2009년, 2020년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이코노미스트인 스콧 존슨은 미국과 유럽이 동반 침체에 빠져 세계 경기 전망이 어느 때보다 어둡다고 봤는데요. 최근 중국에서 코로나 감염이 폭발적인 속도로 급증하면서 세계 경제는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해질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경제협력기구 OECD와 글로벌 투자 은행 IB들의 전망은 더 암울합니다. OECD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올해 3.1%에서 내년 2.2%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골드만삭스, JP모건 로무리엘 UBS 뱅크 오브 아메리카 바클레이즈, CT BNP 파리바 등 글로벌 8개 IB가 내놓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2%입니다. 미국 월가 거물들도 이날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 은행산업 컨퍼런스에서 어두운 경제 전망을 쏟아냈습니다. JP모건이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 CEO는 코로나19 팬데믹 보조금과 지출 축소 등으로 미국인들이 1조 5천억 달러 약 2천조 원의 초과 저축을 해놨지만 물가 상승 여파로 내년 중반이면 바닥이 날 것이라며 기준금리 5% 시대가 계속되면 시장이 우려하는 경기 침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고 골드만삭스의 데이비드 솔로몬 CEO는 앞으로 노동자 급여가 감소하고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IMF도 강력한 경고를 내놓았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의 세계 경제의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며 내년도 체감 경기 침체를 확신했는데요. 피에르 올리비에 고린차스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11일 현지 시간 세계 경제 전망 발표 직후 세계 최대 세계 경제, 미국, 중국, 유로존이 계속 정체할 것이라며 최악은 아직 오지 않았고 많은 이가 2023년을 침체처럼 느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세계 경제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다 보니 현재 미국과 유럽, 중국, 일본 등 주요국들은 새로운 경제 성장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미국, 중국, 일본이 선택한 곳은 바로 아프리카. 시진핑도 1대1로의 중심은 아프리카라며 아프리카에 중국 돈을 무한대로 공급하며 올인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최근 2023년에는 미국이 아프리카에 올인하겠다라는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이 8년 만에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은 중국과 다르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하면서 아프리카에 올인다 걸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4일 현지 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아프리카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 미국은 아프리카의 포용적 성장과 관련된 모든 측면을 지원하고 미국과 아프리카 기업 간 지속적인 상업적 관계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2023년에는 미국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아프리카에 미국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나는 같이 성공하는 것과 기회를 강조한다. 아프리카가 성공할 때 미국이 성공하고 전 세계도 성공한다라고 밝힌 뒤 미국은 아프리카에 올인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과 아프리카 대륙 자유무역협정 FTA 기구 간 업무협약 MOU 체결,
빈국 지원 정책 기금을 운용하는 미국 MCC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의 베냉과 니제르 지원.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의 아프리카 디지털 전환 관련 3억 7천만 달러 규모 신규 프로젝트 발표 등을 거론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 언론들은 미국이 아프리카에서 원전 등 초대박 수주를 싹쓸이할 것이라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놀랍게도 일본도 아프리카에 올인을 선언했습니다. 일본이 미중 전략 경쟁의 주요 무대로 떠오른 아프리카에 2023년 올해부터 3년 동안 총 300억 달러 약 40조 2,9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아프리카 티니지에서 개막한 제8차 아프리카 개발회의 TICAD 온라인 기조연설에서 일본은 아프리카와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이고 싶다. 2023년 올해부터 3년 동안 민관을 합쳐 총 300억 달러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겠다라며 일본도 아프리카에 올인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중국과 미국에 이어 일본까지 아프리카에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으며 올인하겠다라고 선포한 이유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놀라웠습니다. 총 54개국이 모여있는 아프리카는 유엔 회원국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등 국제 외교 무대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즉 2030년에 열릴 세계 엑스포도 한국에서 열릴지 유럽 국가에서 열릴지도 아프리카 54개국의 투표에 의해 결과가 완전히 바뀌고 IMF의 수장을 뽑는 선거에서도 아프리카 54개국의 투표에 의해 결과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뛰어난 능력과 전 세계적 인기로 가장 강력했던 국제노동기구 사무총장 후보 강경화 전 장관. 하지만 결국 아프리카 출신의 질베르 웅보가 당선됐는데요. 이처럼 주요 국제기구의 수장들이 모두 아프리카의 투표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보니 아프리카 국가들을 자신들의 편으로 만드는데 미국과 중국, 일본까지 합세의 올인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프리카의 인구가 계속 늘고 있어 2050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국, 일본, 미국 등 주요국들과는 달리 아프리카의 인구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2030년이면 17억 명, 2100년이면 무려 44억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아프리카는 잠재력을 가진 거대 시장일 뿐 아니라 천연가스나 광물 자원 등도 풍부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무려 전 세계 백금의 90% 가까이가 매장되어 있고 만간 77%, 금 31%, 콩고민주공화국에는 전 세계 코발트의 36%, 전 세계 산업용 다이아몬드가 무려 27%나 매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핵심 금속의 대부분이 아프리카에 매장되어 있음에도 채굴 기술이 부족해 아직 채굴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이 올인을 외치며 탐낼 만하죠. 자, 그런데 한국이 아프리카에 상륙하면서 상황이 180도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프리카는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아닌 바로 한국을 선택하면서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경제 성장률 1위로 주목받고 있는 가나, 미국과 중국이 가장 많이 신경 쓰며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나라인데, 가나는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전 세계 주요 외신들은 가나 정부가 주도하는 초대형 원전 사업과 인프라 사업을 미국도 중국도 아닌 한국에 전부 줬다라며 믿기지 않는다 보도했습니다. 남아공은 원전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에 중국에 줬던 채굴권도 한국에 대신 주기로 하는 등 파격적인 결단을 내리면서 중국을 큰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최근 일본은 아프리카의 환심을 사로잡기 위해 무려 40조 원,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아프리카에 투자 및 무상 지원했는데, 아프리카는 놀랍게도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아프리카 전문가들은 아프리카가 일본 대신 한국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한국은 뜨는 해, 일본은 지는 해다. 한국을 선택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전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 US 뉴스 애널드 리포트 USNW는 군사력, 경제력, 외교력을 함산해 평가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더 플래닛 모스트 파워펠 컨트리즈 순위를 발표했는데, 한국이 프랑스와 일본을 한 번에 제치고 세계 6위를 기록한 이유에 대해서 한국의 첨단 기술, 서비스 기반 경제는 외국인 투자 성공 사례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개발원조위원회 기금의 첫 수혜자가 되었고 이후 기금 기부자가 되었다라며 1960년대 이후 꾸준한 성장과 빈곤 감소를 경험했으며 현재는 전체적으로 세계 최대 경제국 중 하나다.
세계 최대의 국민 총저축 GNS과 외국인 투자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아프리카 내 한류팬의 증가 속도도 놀랍습니다. 최근 아프리카 내 한류팬 수는 10년 사이 무려 130배나 증가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쌀 한 톨 자랄 수 없었던 세네갈에서는 한국이 아프리카 기후에 맞게 보급해준 한국산 통일벼 덕분에 세네갈의 식량 부족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주자 한국에 열광하고 있고, 남아공에서는 BTS와 블랙핑크뿐 아니라 한국산 드라마와 영화의 인기가 절대적으로 커지면서 한국산 화장품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코트디부아르에서는 한국학을 전공하는 것이 트렌드가 될 만큼 한국에 대한 인기가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데요. 코트디부아르 최고 국립대학인 펠릭스 우푸에부안이 대학교 경제경영대학 대학원에 한국학 전공이 생겼고, 순식간에 최고 인기 학과로 급부상했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태권도, KPOP 등이 현재 코트디부아르를 지배했습니다. 마다가스카르는 이보다 더합니다. 사람들은 마다가스카르를 아프리카 한류 열풍의 중심이라 부르고 있는데요. 마다가스카르 대통령은 최근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아프리카에서 돈을 빌려주는 척하면서 아프리카의 모든 자원을 가취해가고 있고,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아프리카에 접근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진짜 친구는 오직 한국뿐이다 라고 말이죠. 최근 중국에서 시진핑이 기업계 인사들을 줄줄이 체포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에 시진핑의 눈밖에 난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 반도체 기업의 핵심 인사였는데요. 국가가 주도해서 중국 내 반도체 사업을 조직적으로 지원하던 반도체 굴기를 내세운 지 10년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시진핑의 칼춤이라는 뜻밖의 소식이 들려오자 업계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미국이 바이든의 IRA법을 통해 반도체 업계도 쥐고 흔드는 가운데 중국까지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입한 자국 반도체 산업의 체질 개선에 대대적으로 나선 상황이라 틈바구니에 끼어있는 또 다른 반도체 거물, 삼성의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시진핑이 내세운 반도체 굴기는 2010년대 10%에 불과했던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입니다. 시진핑이 원한 그림은 모든 힘을 집중해 큰 일을 이뤄내는 중국 공산당식 거국 체제의 재림이었습니다. 중국은 1960년대 말 이를 통해 소위 양탄일 성으로 묶어 부르는 원자폭탄, 수소폭탄, 인공위성을 개발해내는 저력을 뽐낸 적이 있었고, 시진핑은 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다시 한번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것을 기대하고 있었죠. 이를 위해 중국은 수년에 걸쳐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가 투자금을 자국 반도체 업계에 쏟아부었는데요. 그 결과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시장 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국의 반도체 자급률은 16.7%에 불과해 자신있게 내세웠던 반도체 굴기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한편 쏟아부은 투자금이 무색하게도 중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올해 들어 줄도산을 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8월 말까지 등록이 말소된 중국 반도체 기업은 무려 3,479시나 되죠. 수십조 원 규모의 금액을 집어삼키고도 성과는 거의 없고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공산당과 시진핑은 인내심이 바닥난 모양인데요. 마침내 칼을 빼들고 중국 내 반도체 업계를 겨냥한 대규모 조사 혹은 숙청에 돌입했습니다. 업계에 일대 피바람이 부는 가운데 부패와 비리에 연루되어 수많은 관계자들이 수갑을 찼습니다. 2018년 시진핑이 YMTC 공장 시찰 당시 최측근에서 수행했던 자오웨이거 전 YMTC 회장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자오웨이기는 칭화유니그룹, YMTC 등 반도체 굴기의 대명사와도 같은 기업들의 회장을 역임했던 인물인데요. 지난 8월 베이징 자택에서 체포된 그는 현재까지도 중국 정부의 조사를 받고 있으며 그가 받은 혐의는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개인 소유 회사의 칭화윤이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줘서 국가 투자금을 착복했다는 것입니다. 자오웨이기는 한때 업계에서 반도체 광인으로 불리던 초거물이었습니다. 그의 진두지휘하에 칭화윤이는 2013년 스프레드 트럼을 17억 8천만 달러에 2014년에 RTA 마이크로를 9억 7백만 달러에 각각 인수하여 합병까지 해버렸고 한때 대만의 TSMC까지 적대적 인수합병의 먹잇감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2015년에는 미국 메모리 업체 마이크론을 230억 달러에 집어삼키려 했지만 미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포기한 바 있습니다.
결국 칭화윤희는 무계획적인 투자와 몸집 불리기로 인해 파산 구조조정 절차를 밟게 되었고, 경영진 역시 줄줄이 낙마한 바가 있어 시진핑은 자오웨이기를 체포해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는 국가공적자금관리회사 중 하나였던 라이온펀드의 총책임자 아우청원이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보도가 중국 매체를 통해 나왔는데요. 2018년 말 760억 원 규모에 불과했던 라이온펀드는 1년 만에 1조 3,300여 원 규모로 급성장했고, 작년 말에 이르러서는 6조 5,200억 원 규모로 비정상적인 성장세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간 언론 보도 등으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거대한 운용 자금의 대부분은 역시 반도체 산업에 투입되었는데요. 올해 상반기 라이온펀드의 순이익은 전년 대비 42.3%나 감소했고, 이 때문인지 아니면 개인적인 착복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아우청원이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는 알려지지 않은 채 그저 심각한 규율 및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정부한테 끌려간 상황입니다. 이렇게 줄줄이 거물들이 비리 협의로 숙청되는 가운데 중국이 그간 쏟아부은 공적 자금의 행방을 쫓고 관련자들의 부패의 싹을 잘라내는 데는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중국 반도체 굴기가 허망하게 실패한 원인은 이렇듯 업계 전반에 만연한 심각한 부패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위해 두 번에 걸쳐 모은 이 대기금은 2014년에 27조 6천억 원, 2020년에 40조 6,217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큰 돈이 모이자 아니나 다를까 사기꾼들이 파리떼처럼 꼬인 것입니다. 2017년 설립된 반도체 업체 HSMC는 이 대기금을 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사기극을 벌여 지금까지도 회자되고 있죠. HSMC는 대만 TSMC 출신 반도체 거물 장상희를 CEO로 영입하는 한편,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업체 ASML로부터 첨단 노광기를 도입하며 중국 내에서 유일하게 7나노급 칩을 생산할 수 있다며 선전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2020년 중국 언론이 HSMC의 공장 건설 현장을 답사하고는 그곳에는 기본적인 철골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보도를 냈죠. HSMC는 그 후 등록을 말소하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다 보니 수십조 규모 자금을 긁어 모아서 요란을 떨었던 것에 비해서 중국 반도체 산업의 현실은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양적으로는 여전히 90%에 가까운 국내 수요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질적으로는 기술 수준이 고작 14나노 공정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들 나랏돈 뜯어먹기에 바쁜 나머지 자신들이 최첨단 기술 산업에 몸담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RD에 투자하지 않는 것입니다. 첨단 산업은 말 그대로 인류 기술이 발전을 거듭한 끝에 서 있기 때문에 첨단입니다. 발걸음을 멈춘다면 바로 다음 순간에 도태되는 겁니다. 이런 정신을 뼈에 새기고 매 순간 발전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하는 기업이 바로 한국의 삼성입니다. 지난 5일 삼성전자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삼성테크데이 2022 불를 개최해 반도체 기술 초격차를 실현하기 위한 로드맵을 공개했습니다. 현장에서 최시영 파운드리 사업부장은 오는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도입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서 앞서 나가겠다라며 삼성이 가장 앞서 있는 미세 공정을 더욱 발전시킬 것을 표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사명화한 3나노 공정에서 멈추지 않고 GAA 트랜지스터 기반 공정 기술 혁신을 지속해 2025년에는 2나노, 2027년에는 1.4나노 공정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파운드리 업계 1위를 고수하던 TSMC는 뒤늦게 삼성의 초미세 공정 기술을 따라잡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TSMC는 이제서야 3나노 공정에 들어갔고 2나노와 1.4나노 공정을 개발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삼성과는 달리 정확한 계획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삼성은 이에 그치지 않고 내년부터 세계 최초로 5세대 10나노급 D램을 양산할 것이며 2030년까지 첨단 V낸드를 개발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해 경쟁사들의 추격을 허락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경쟁사들은 현재 4세대 14나노급 D램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5세대 기술을 적용한 10나노급 D램 양산 계획을 공개하며 경쟁사들보다 한 발짝 앞서 나간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하이케이 메탈게이트 HKMG 공정 기술을 적용해 제품이 미세화되면서 나타나는 한계를 극복할 방침입니다.
HKMG 공정을 적용하면 저전압에서도 고성능을 구현할 수 있으며 전력 효율을 높여 기존 공정 대비 전력 소모를 13% 줄일 수 있다는 게 삼성 측의 설명입니다. V낸드 분야에서도 경쟁사들과 초격차를 벌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176단인 7세대 V낸드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경쟁사들은 올해 200단 이상 V낸드 기술을 공개하며 데이터를 저장하는 셀을 높이 쌓는 반수 경쟁을 펼쳐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삼성이 돌연 2030년까지 1000단을 개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면서 경쟁사를 압도했습니다. 이렇게 기술 개발에 대한 근거 있는 자신감을 지닌 삼성은 최근 들어 대두되고 있는 전 세계적인 반도체 겨울에도 반도체 감산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기 침체와 반도체의 향후 전망 악화로 인해 반도체 업계 전체가 위기를 겪고 있는데요. 인텔은 올해 들어 주가가 45%까지 폭락하며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 시총 1위 엔비디아 역시 2분기 매출이 예상을 20%나 밑도는 것으로 집계되며 주가가 폭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인텔과 엔비디아의 부진에서 시작된 반도체 겨울로 인해 미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생산업체인 마이크론도 시장 전망치를 크게 밑도는 매출을 기록했고 이에 따라 내년 생산량을 30%나 감축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도시바 메모리의 후신인 일본의 키옥시아 역시 메모리 생산 감축 계획을 공식화했고 이에 따라 삼성전자 역시 감산 바람에 동참할 것이라는 관측이 이어졌는데요. 정작 업계 1위 삼성은 현재로서는 감산에 대한 논의조차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삼성의 이런 행보에 대해 월스트리트 저널은 삼성전자는 고난 이후의 미래를 준비 중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파운드리에 대한 삼성전자의 야심찬 투자와 반도체 산업에 점진하는 정치화는 삼성전자의 장기적으로 순풍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미중 갈등이 메모리 칩 분야에서 급성장하는 중국의 경쟁 업자들에게 악재로 작용함은 물론 미 반도체법에 따라 미 공장의 투자를 늘리는 삼성전자에게 기회가 귀질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바이든의 IRA법을 통해 미국이 국가 전략적으로 반도체 업계에 영향을 주고 중국 역시 국가 주도적인 사업으로 반도체를 조직적으로 밀어주고 있지만 결국에 이득을 보는 것은 삼성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동력은 멈추지 않는 기술 혁신이죠. 첨단 산업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지원이나 자금 규모보다는 기술력의 차이입니다. 시진핑이 결과를 내놓지 못한다고 자국 기업을 아무리 채찍질하더라도 기술에서 한국의 발끝도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굴기의 달성은 멀기만 해 보입니다. 이번에 일본이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습니다. 일본은 최근 한국과 서로 수출 규제를 없애고 화해를 하자라고 약속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일본을 먼저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켰다고 공식 발표하자 일본이 갑자기 말을 바꿔 한국은 위험하다, 지켜봐야 한다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 같지도 않은 이유들을 갖다 붙이며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가격했는데요. 자, 그런데 진짜 큰일 난 쪽은 일본입니다. 제대로 열받은 한국이 기막힌 방법으로 일본에 즉각 보복 조치를 가하자 일본 열도 전체가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어제 한국이 일본을 수출 우대 조치 국가, 즉 화이트리스트에 먼저 복구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일본도 우리나라 수출 규제를 풀 줄 알았는데 오늘 나온 일본 쪽 반응이 이상합니다. 한국에 수출된 일본 제품이 위험한 국가에 흘러들어가지는 않는지 더욱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키고 수출 규제를 없애겠다는 약속을 파기해버렸습니다. 당분간 수출 규제를 풀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019년 논란이 됐던 캐치올 규제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인데요. 한국에 수출한 일본 제품이 북한이나 이란 등 위험 국가로 흘러들어가 대량 살상 무기 제조에 쓰일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수출 관리가 허술한지 아닌지 심사하겠다는 말입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사는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운영 등 지금까지 과제였던 세계 품목 외의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 운영에 대해 더욱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려 합니다라며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누가 어디에 쓸지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심사 대상 품목만 200개가 넘는데요. 그는 법령상 200수십 품목이 있습니다. 그중 특히 민감한 것에 대해서
특히 엄정하게 심사 확인해 나가고 싶습니다.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니시무라 경제산업사는 정해진 결론이 있을 수 없다면서 한국의 향후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보다 먼저 수출 규제를 푼 한국은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날 일본에서 이틀째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키면서 한국 기업이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을 다시 한번 믿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데 일본은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너무나 충격적인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속내를 알고 봤더니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심각한 수준의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수입해 문제가 없다고 홍보하여 한국인들에도 뿌리면 일본은 그제서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데요. 지금까지 한국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수입 금지하자 한국을 벤치마킹하는 수많은 국가들, 대부분의 동남아국들과 일부 유럽 국가들까지 일본산 수산물을 거부해왔는데요. 한국이 수입하기 시작해야 한국을 믿고 따르는 이 많은 국가들이 다시 일본산 수산물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바람과는 반대로 한국은 일본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앞으로 최소 수백 년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한국인들의 밥상 위에 올라오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계속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금지시키자 세계 주요 외신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영국의 BBC는 후쿠시마 제1발전소에서 방사능 측정 업무를 맡았던 일본인 50대 남성이 방사선 피폭으로 사망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이유를 알겠다며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영국도 일본산 수산물을 한국처럼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BC는 이어서 일본 보건복지부는 방사선과 의료진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와의 회의 이후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에게 피해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일본산 수산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집요한 의심과 인맥을 총동원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에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증팀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한국이 참가했는데요. 일본은 원래 한국을 빼놓고 하자고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한국이 승리했습니다. 결국 국제원자력기구에 한국이 참여하게 되었고 일본이 감추려던 충격적인 것을 한국이 찾아냈습니다. 수중 로봇 탐사선이 촬영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원자로 내부입니다. 녹아내린 해결료 잔해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던 콘크리트는 사라지고 철근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정밀 분석한 도쿄전력은 원자로 압력용기 바닥에 구멍이 뚫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영상의 검은 빈 공간처럼 보이는 곳이 있는데 원래는 제어봉으로 막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원자로 압력용기 안에는 핵연료봉 다발이 들어있고 그 아래로 핵분열을 조절하는 제어봉들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어봉들이 손상되거나 떨어진 것이 영상에서 확인됐고 원자로 바닥에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렸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미조가미 신야 도쿄전력 부장은 제어봉 일부는 있어야 할 곳에 없다는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원자로 내부 콘크리트 손상이 심한 만큼 후쿠시마 지역에 또다시 강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원자로가 아예 붕괴해버릴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또 한 번 더 충격적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지금 당장이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국의 집요함 덕분에 허점을 찾아냈고 결국 도쿄전력도 인정했는데 일본 정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염수 방류를 강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 위험한 무리수를 더 가면서까지 이렇게 오염수를 방류하려 하는 것일까요?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12년이라서 육지에서 24년간 보관한 뒤 방류하면 위험성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인데 일본은 지금 당장 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속내는 결국 돈이었습니다. 다액 정제거 설비 ALPS 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내 처리 방식인 오염수 지하 매립에는 2,431억 엔이, 수소 배출에는 1,000억 엔이, 수증기 배출에는 349억 엔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그런데 해양 방류에는 증기 배출의 10분의 1 수준인 34억 엔만 필요했습니다. 바다 방류의 비용 절감 효과는 장기 저장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일본 민간 싱크탱크인 일본경제연구센터는 2019년 오염수를 방출하지 않고 저장했을 때 원전 폐로 시점 2051년 예산까지 81조 엔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오염수를 지금까지 저장해왔는데 이를 바다에 뿌려버리면 810조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아낀 810조 원은 고스란히 주변국들에 더 많은 피해로 다가옵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피해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 오염수는 바다에 버려지는 순간 북태평양 해류와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 인근 해역으로 유입됩니다. 조사기관이나 전문가에 따라 오염수가 도달하는 기간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방출사에서 5년 뒤에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관련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가 국제학술지 환경연구레터스에 발표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태평양으로 방류된 세슘 137의 장기 확산 모델 시뮬레이션 논문에 따르면 원전에서 방류된 세슘 137은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흐르는 쿠로시오 해류와 만나 러시아 쪽으로 이동. 북태평양 해류와 캘리포니아 해류, 북적도 해류를 타고 북미 연안, 적도, 아시아를 거쳐 약 4년 만에 우리나라 동해에 도착했습니다. 일본은 바다에 뿌려 810조 원을 아끼는 대신 한국은 이 일본의 오염수 때문에 1,000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해외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이 사실을 적극 홍보에 나섰고 이미 유럽연합과 아세안은 한국의 편에 서 일본의 해양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방류를 하는 대신 주변국에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상 못한 전개에 일본 정부는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